네, 다음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법조문을 간단히 보면은 287조에 보면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 경우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지상권 설정 기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에서 이제 청구에 의해서 정해 줍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1번 판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A가 이게 토지 소유자인데 요 이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등기 건물입니다. 자, A가요. 요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B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인 상태로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은 이제 상태죠. 자, 근데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게 실행이 돼서 이렇게 D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과연 이제 이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되겠는가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법정이상권 민법 366조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권이 성립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실행에 의해서 이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 B였죠. 건물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원시 취득자예요.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은 요 A가 소유자이고요. B는 A가 보전 등기를 하고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법 366조의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B에게 매도해서 요 B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는 B가 된 거고요. 건물 소유자는 A니까 요 시점에서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았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이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중에 이제 소유자가 어느 한쪽의 소유자가 바뀐다.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만약 당사자 사이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건물도 같이 매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B가 이거를 건물 철거하라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판시 2번의 그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무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지금 요 사안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이거야. 그 경우에는 이게 건물에 대한 처분권도 같이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 그 매수인에게 철거하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지금 토지 소유자가 된 건데 자기한테 철거하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이거예요. 까닭이 없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인 그 B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 판시 1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요. 법정 이상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동일인 소유여야 합니다. 근데, 건물이 이제 완성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어느 정도 건축 중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지붕, 주벽 이게 이루어져서 독립된 부동산으로까지는 돼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화합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외형상 어떤 건물인지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었다면은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좀 더 완화해서, 그러니까 건축 중이었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건물인지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은 이 경우에는 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은요, 이게 이제 A 소유 토지인데, A 소유 토지인데요.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공유입니다.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게 낙찰이 됐을 때, 여기 이제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 A죠. 건물 소유자는 이렇게 공유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법정이상권을 인정을 해도 되겠냐 이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의 부담을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도 되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법정이상권의 부담을 인정을 해도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이 A가요, 요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이 지어지는 걸 용인했잖아요, A가요. 그리고 저당권자도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법정이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건물이 철거된 건 사회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근데 거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한 명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공유인 경우는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에는요, 그 경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3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A 소유 이게 토지와 건물인데요. 이게 공동으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B에게 이렇게 저당권을,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모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게. 자, 이 경우에 이게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C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 이제 온다 이거예요. 자,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이제 인정이 되겠는가의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토지는요, 법정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요, 이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는요, 좀 낮은 금액만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때 이게 D에게 낙찰이 된다. 근데 이게 법정이상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적게 회수한 거를 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 파악한 담보가치,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걸 그대로 건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떤 그 B의 입장에서는 담보가치를 높게 파악을 했는데 법정지상권 때문에 담보가치가 내려갔다 이거야. 그래서 손해를 본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도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이 경우에는요. 자, 그런데 이렇게 B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이게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이렇게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신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B의 저당권은 날아가 버렸죠. 이게 건물의 동일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B가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이 토지에 대한 경매가 돼서 이게 C에게 낙찰이 됐을 때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C는요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담보가치를 파악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이게 매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동 저당권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좀 낮은 가격으로 되더라도 건물에서 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구건물이 소멸이 되고 신건물이 신축이 돼서 그게 안 되는 상태라면은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B가 담보가치를 파악한 대로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번 사례는 어떤 거냐면은 이 B가 이렇게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어떤 이유로 폐쇄가 됐어요. 폐쇄 등기가 됐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인지가 문제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은 폐쇄 등기가 돼서는 부활을 하면 된다 이거야.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러면 이 B의 저당권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이 토지의 경우에 인정이 되더라도 B는 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자기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회수하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그 경우는 이제 부활해서 하면은 건물에 대한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하고 신축된 경우하고는 달리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는요. 자, 4번 판례는 이게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공동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게 만약에 이게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됐다 이게 철거가 되고 이렇게 신축이 되면 이 경우에는요 법정이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요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에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그 토지에 대한 저당권만 실행이 돼서 C에게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C는 A에게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 경매를 신청하면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C에게 낙찰이 되도록 해서 건물이 철거되는 위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괄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자,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한 가격과 건물에 대한 가격을 이제 별도로 이제 감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그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토지 가격은 잘 쳐줘야겠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자예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토지는요 어떤 법정이상권에 부담이 없는 어떤 깨끗한 그 상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토지 가격이 좀 낮아지고 건물 가격이 높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B에게 낮은 금액이 배당이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B가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시 1번의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요, 일괄 매각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매각 대금 중에 토지의 안분할 매각 대금은 높게 산정을 해줘야죠. 법정 이상권의 부담이 없는 토지니까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안분을 잘못해가지고 건물에다가 높은 가격을 분배를 하고 토지는 낮게 했다면 저당권자가 이제 이걸 피해를 보는 거니까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보면은 일괄 경매를 신청해도 B는요, 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슨 어떤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토지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요, 이게 아까 토지 소유자가 단독이고 건물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A 건물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C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이게 이제 관습지가 인정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냐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 경우에 관습지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특히 이 B의 경우에는요, B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부담을 이제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B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놓은 부분 보면은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 A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요 B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걸 C에게 이제 처분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여기 법정 이상권이 생긴다면 이게 A 스스로는 그걸 용인했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요 B에게는 어찌 보면 이제 자기 토지의 지상권의 부담을 안는 거를 B가 아니라 A 스스로 A가 선택하게 한 거잖아요. B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요 판례들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토지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관습지,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의 어떤 이익을,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은 어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초부터 이게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A 소유 토지, A 소유 건물 이런 데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또는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에만 관습 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고 이게 요 건물은 이제 갑의 소유였다가 A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근데 요 건물은 이게 을의 소유였다가 A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든 이게 동일인 소유가 됐다 이게.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게. 그런 경우에 관습지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 시점에서 동일인이었다면, 그러니까 A에게서 B에게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 시점에서 동일인 소유였다면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일인 소유가 된 게 압류나 또 가압류가 압류를 이렇게 전이 된 경우에는요, 그 가압류 전에 동일인 소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이후에 동일인 소유가 됐다. 그거는
관습법상의 법정인 사건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A 소유 토지인데요. 이게 이제 갑의 이제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을이 이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자, 이후에 이게 이제 A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리고 이게 가압류가 이제 나중에 압류로 실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뭐 B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경우에 이 가압류를 빼고 보면은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 그 무렵에 동일인 소유였죠. 동일인 소유였다. 그래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인사까지 성립할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요 가압류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압류로 전이가 됐는데 가압류나 압류 이후에 이렇게 소유자가 이렇게 A로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낙찰이 되면 이 낙찰된 이후에 요 등기는 그냥 말소를 해버립니다. 압류, 가압류의 처분금지에 반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유자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 A 소유자가 된 거는요. 따라서 요 압류 시점에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봐야지 되는데 압류 시점에서는 달랐잖아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의 경우에는요. 동일이었는지 여부를 요때가 아니라 요 소유자가 바뀌는 요 시점에 동일이었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압류, 가압류 시점에 소유자가 동일이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된다라는 게 6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판례는 이 압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 소유다 이거예요. A 소유인데 이 건물은 이제 갑의 소유입니다. 자, 여기 B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이렇게 A, 갑 이렇게 서로 달랐어요.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소유자가 같아졌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C가 압류를 해서 이게 D에게 낙찰이 됐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동일인 소유였다라는 이유로 여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된 당시에 요 저당권자는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예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높게 파악했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같아졌다는 사정에 의해서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서 이 토지에 대한 매각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건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않는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요 C가 압류해서 이제 강제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이게 경매가 이제 됐다 이거야. 경매가 돼서 이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경우에는 민법 366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366조가 문제가 되는 건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위에 매매, 경매 이거는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안에서는 이제 압류에 의해서 실행이 된 거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당권 설정 기준으로 보니까 인정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면 이건 민법 366조의 문제인데 이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는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이상권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8번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 8번 판례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문을 보셔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 판례가요. 근데,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A가, 이게 토지와 건물의 이렇게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B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한 거예요.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요 B가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게 C가 매수를 했습니다. C가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요 C는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요 압류를 시점으로 봐도 동일인 소유였잖아요. 따라서 요 C는요,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요 C는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자, 그리고 요 B가 요 압류한 거에서 경매가 쭉 진행이 돼서 D에게 이게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D는 요 당연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그런데 요 토지에 대해서 있는 요 C의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도 D가 당연히 취득한다 이거야. 당연히 취득한다. 마치 종물 이론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주된 권리가 경매에서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같이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D가 취득하면 요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도 요 D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민법 187조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D는 요 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매각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D가 낙찰대금을 다 낸 때 당연히 D에게로 넘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논리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 건물을 C가 매수했다.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성립한다. 그리고 여기 낙찰이 돼서 D에게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당연히 D에게 넘어오지만 관습법정이상권도 같이 D에게 넘어온다 이게. 등기 없어도. 그러니까 D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되는 거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그 8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거를 이제 약간 변형한 문제가 27페이지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A 소유 토지에 A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B가 이거를 이제 압류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C가 건물을 매수해. 그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 압류에 의한 경매가 실행이 돼서 D가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같이 취득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D가 E에게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E는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넘어오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D에게 여전히 있고, 이거를 이전 등기를 해줘야 E에게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E는요, 이거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을 뿐이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A는요, 요 E를 상대로는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요. 그러니까 E를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는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설정을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E는요, 순차 대위에서 A에게 관습법정지상권 설정해달라. 그 다음에 D에게 이거를 이전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자인데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거라서 안 돼요. 그러나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니까요.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자 아니니까 부당이득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이제 요 E를 상대로 청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8페이지 그 답안을 보면은요. 그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어떻게 이제 썼는지를 잘 보세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C에게 이제 인정된다는 거예요. D에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관습지도 같이 당연히 넘어갔다 이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요 E는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는 아니고요.
따라서 A의 이에 대한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E가 소유자가 된 그러니까 등기한 건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 등기를 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요 건물이 없다면은 요 A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토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나대지 상태대로, 그러니까 건물에 어떤 제한을 받는 토지가 아니라 깨끗한 토지, 나대지 상태로 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입니다. 자, 요 9번 판례도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실제 요 사례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여러분이 전문을 봐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A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둘 다 이렇게 B에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B에게요. 자, 그런데 요 건물에 대한 어떤 이제 처분 행위가 사회 행위다라고 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자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취소하고 말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A로 돌려놓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압류가 됐고, 이게 이제 C에게 낙찰이 됐다, 이거야. 낙찰이 됐다. 이 경우에 이제 여기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되겠는가? 이 문제인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이걸 봐야죠.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압류된 시점에서 동일인 소유였냐, 이거야.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게 이제 소유자가 달라졌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압류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B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B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에 대한 거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와 수익자 그 사이에서만 소유권이 A에게 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둘 관계 빼고는 다 여전히 B가 소유자다 이거야. 소유자다.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였다 이거야. 그리고 압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게 판시 1번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걸 가지고 과연 이러한 법리까지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경우에도 어떤 상대적 효력 때문에 비록 건물의 소유권이 이렇게 말소돼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다. 그래서 동일인 소유였다라고 해서 관습지를 인정한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A 소유 토지에 이렇게 A 소유 건물이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B가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에 이렇게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요. 이게 이제 D에게 이렇게 D에게 저당권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실행이 2004년 이제 10월에 이제 실행이 됐는데 요 실행이 되기 전에 요 C가 이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2000년 2월입니다. 자, 근데 요 경우에 이렇게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요 C는요, 법정이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으면 돼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정시상권이 성립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법정이상권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 경우는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이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C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가 이 건물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한 게 사회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소가 돼가지고 이제 A에게 이게 취소 말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A에게로 돌려놓고 이제 압류를 했고 이게 이제 D에게 낙찰이 됐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 입장은 뭐냐면은 요 법정지상권을 요 C가 취득을 했잖아요. 취득을 한 상태에서 요게 압류가 돼서 이게 D에게로 이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갔다면은 요 D는 당연히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할 뿐만 아니라 요 C가 가지고 있던 요 법정지상권 요것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종된 권리 그거에 따라서 건물 소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 법정지상권 이 부분도 같이 소유권이 D에게로 넘어온다라는 게 판시 2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요. 어떤 채권자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적 효력을 또 활용을 해서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